오늘은 30차시 외세 침탈에 맞서 실력을 기르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일제 국권을 빼앗기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걸 지키기 위한 항일 투쟁에 나선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외세의 침탈, 주로 이제 경제적 침탈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대항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배울 내용은요. 외세 침탈에 맞선 경제적 구구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가들의 국권 수호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항일 투쟁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경제적 관점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 중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내용에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폐입니다. 그래서 화폐가 우리나라 주로 사용하던 화폐 중에 백동화가 일본 제1은행에서 나온 지폐로 바뀌어가는 그런 경제적 침탈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왜 대한제국이 일본의 민간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밑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본의 경제 침탈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좀 반복이 되는데요. 일단 고종이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는 아간파천을 단행했죠. 자, 이건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이 정사를 돌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러시아의 이권을 많이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권을 가져가게 되는데, 자, 산림체벌권을 그다음 광산 채굴권 이러한 이권들을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근데 러시아만 가져가면 다른 나라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죠. 특히 우리가 최국 대우라고 하는 앞서 그런 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국주의 나머지 열강들도 이 조항을 내세워서 많은 이권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산림 채벌권들, 광산 채굴권들, 그리고 철도 부설권들 이런 것들을 여러 열강들이 우리나라로부터 빼앗아가게 됩니다. 자, 한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간파천에서 러시아 고종이 되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황궁을 한 이후에 이제 일본이 결국 러시아를 꺾기 위해서 러일 전쟁을 일으켰고, 이 러일 전쟁 때부터 우리나라의 내정을 장악해 가면서 경제를 본격적으로 침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철도 부지, 군용지 확보를 명목으로 국유지를 빼앗아 갔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사들여서 대규모 농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1908년에는요, 우리나라에 수탈한 토지, 자원 등을 수탈해서 이거를 관리하고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많이 넘어와서 농업 이민할 수 있도록 농업 이주민 장려 목적으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토지 침탈의 핵심 기구로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제강점기까지 계속해서 활약을 하게 되겠죠. 활동을 하게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수탈의 증거인 그런 기구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요, 이제 위에서 나왔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1차 한일협약을 배웠죠. 1904년에 제1차 한일협약을 맺으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내정을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재정고문하고 외교고문이 파견됐었잖아요. 자, 그때 이제 재정고문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인 메가타였습니다. 자, 메가타는 재정고문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서 일명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화폐 정리 사업의 목적은요, 화폐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구실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던 화폐는 원래는 보조화폐로 만들어졌지만 이 백동화가 가장 널리 사용이 되었고요. 자,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작은 가치, 기본 지금으로 치면 10원짜리, 100원짜리의 느낌이죠. 그런 걸로 우리 조선 후기부터 사용되었던 상평통보가 기본 화폐로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이 되었고요. 이 밖에도 제1은행권이 일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국제적인 화폐 스탠다드였던 은으로 만든 은화 같은 것들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백동화인데요. 백동화는 정부에서 재정이 부족할 때마다 남발해서 찍어냈고요. 위조화폐를 묵인해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위조화폐가 상당히 유통이 되고 있어서 화폐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화폐 가치가 불안정해지니까 신뢰도가 상당히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개혁을 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것을 구실로 백동화 등 기존의 한국 화폐를 이제 뭘로 바꾸겠냐? 일본에 와서 만든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게 했습니다. 일본 제1은행은 일본 사설은행이에요. 민간은행입니다. 자, 거기에서 만든 화폐가 우리나라의 공식 화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나라 재정이 심각하게 일본에 장악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가치가 불안정하던 이 백동화를 새로운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아예 교환이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자, 백동화가 있는데 백동화의 등급을 사실 상중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갑, 을, 병으로 등급을 나눴어요. 그래서 갑으로 인정받으면 100% 인정을 해줬고요. 을로 인정을 받으면 60%만 인정해줬습니다. 자, 이 백동화는 상평통보 가치로 봤을 때 이전 오픈의 가치를 지녔거든요. 한 푼이 10개가 모이면 1전이 됩니다. 그래서 상평통보 10개가 모이면 1전에 되는 거예요. 자, 백동화는 이전 오픈의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갑으로 받으면 100% 인정을 받았고요. 을로 받으면 1전의 가치만 인정을 받은 겁니다. 자, 심지어 병으로 인정을 받으면 아예 교환이 거부됐습니다. 자, 그럼 이 백동화를 가진 사람은 이 화폐정리 사업 이후에 이 화폐를 가지고 재산을 예를 들어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화폐의 재산 가치가 백동화에서 화폐정리 사업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최소 절반 이하로 이제 재산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 심지어 대부분의 화폐는 을이나 병으로 교환이 됐고 갑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화폐 부족 현상까지 이후에 나타나는데요. 이 제1은행권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했지만 제1은행권의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여기에 한국인 상공업자와 은행은 당연히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들은 상공업자 은행 기존의 백동화 등의 기존 화폐를 많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갑자기 교환되면서 어떻게 재산의 가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그럼 일본 상인들은 없었을까요? 자, 그들은 기존의 사전 정보를 미리 입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1은행권이나 은하로 다 교환을 해버려서 큰 피해를 입지 않았죠. 거기에다가 일본 제1은행권이 이제 사실상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이 되게 되면서 대한제국의 금융은 일본에게 완벽하게 장악돼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런 화폐 정리 사업을 하면 뭐가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요. 이거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화폐를 다 바꾸어 줘야 되잖아요. 새로운 걸 만들어서. 자, 그러면 그 돈은 이 경비는 어디서 마련했느냐? 바로 일본이 이걸 구실로 우리나라에게 차관을 강요합니다. 차관이란 결국 우리가 일본에게 돈을 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시설 개선 여러 가지 근대화 근대화를 구실로 너가 우리한테 돈 빌려가 라고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당시에 일본에게 막대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의 토대를 닦는 걸 결국은 우리나라의 빚으로 다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찰기구 확장, 각종 시설을 만드는데 이러한 차관, 빌린 돈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거는 점점 늘어나겠죠, 빚이. 자, 그래서 1907년 무렵에는요, 무려 그 당시 대한제국의 1년 예산이 1,300만 원 정도였는데 여기에 버금갈 정도로 우리가 일본에 많은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자, 이 당시에 화폐 정리 사업 하는 데만 30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답니다. 이 300만 원이랑 대략 지금으로 치면 3천억에서 1조의 가치를 지닐 정도로 엄청난 큰 금액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1조라는 것은 300만 원이 아니고요. 대략 1조로 하면 2,300만 원이 지금으로 치면 3천억에서 1조의 가치를 지닐 정도로 큰 금액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빚이 늘어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본에 종속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어떻게? 야, 이거 우리가 이러한 일본에 계속 경제적으로 왜곡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아니면 우리가 점차 일본에 예속돼 갈 테니까요. 자, 그래서 많은 경제적 구구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일단 개항 이후 외국 상인들이 몰려오자 조선 상인들은 여기에 대항하는 많은
상해사를 설립했습니다. 대동상해, 장통상해 같은 이름의 상해사를 건립했는데요. 상해사는 상인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합자 회사 형태로, 지금으로 치면 약간 주식회사 비슷한 주식회사가 아니고 조합 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뭉쳐서 일본 또는 외국 자본에 대항하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직접 한성은행, 대한천일행 같은 금융기관을 세워서 여기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전 상인들은 한국중앙총상회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해서 상권 수호 운동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권을 지키자라는 그런 상권 수호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한제국도 상공업 진흥 정책을 추진하면서 직접 회사를 설립해서 우리나라 상권을 지키기 노력했지만 사실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자, 한편 아까 봤던 일본의 그런 차관 강요로 대한제국의 재정은 계속해서 악화되게 됩니다. 자, 이게 국민들이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가 일본의 경제 예속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직접 성금을 모아서 일본의 진 빚을 갚고 국권을 지키자라고 하는 일명 국채보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국채보상 운동은요, 1907년부터 이제 실시가 되었고요. 김광재, 서상돈 등이 발의를 해서 대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에 가면 동성로 옆쪽에 국채보상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국채보상 운동이 시작된 곳이다 라고 하여 기념하여서 국채보상공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대구 가면 한번 가보세요. 자, 이러한 국채보상 운동에는요, 지식인뿐만 아니라 여성, 상인 등 각계각층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 국채보상 운동이 시작된 그 곳에서 그 자리에서만 많은 사람들이 모금을 통해서 2,000원이라는 금액을 내었고요. 이 자리에서 2,000원의 모금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2,000원이면 엄청 큰 금액입니다. 지금 쌀 한 20kg가 5, 6만 원 하는데 그 당시에는 쌀 20kg가 한 2, 3원 했거든요. 자, 그럼 대략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큰 금액이 그 자리에서 모금이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경제적 지금 부채가 일본의 진 차관이 엄청납니다. 금액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1,300만 원 이뤄서 간의 기별도 안 갈 수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국채보상 기성회라고 하는 조직이 서울의 한성에서도 만들어지면서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기관에서 홍보를 했고요.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서민들이었어요. 자, 서민들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담배를 끊고 음주를 절제하면서 푼돈이라도 모아서 성금을 내자라고 하는 국채보상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요. 부녀자들도 폐물 같은 거를 모아서 성금으로 내는 등 엄청난 국민적 호응이 있었습니다. 마치 1997년에 IMF 사태가 일어났을 때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거였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이 국채보상 운동을 통해서 모금된 돈이 중앙 이제 국채보상 기성회로 모이겠죠. 이동 중에 도적대를 만났습니다. 자, 근데 도적대들이면 당연히 돈을 훔치러 온 거잖아요. 자, 이들이 돈을 훔쳐 가려다가 이 돈의 출처가 국채보상 운동에 의해서 모인 돈이라는 걸 알고 오히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을 더 냈다라는 일화까지 있을 정도로 국민적 호응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돈이 많이 갖고 있는 고관들이나 그런 부자들의 참여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의 참여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으로 약 20만 원 정도가 모금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모금 활동을 한 거죠. 자, 하지만 이렇게 국민적 성원이 계속되자 일제가 이를 탄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은 통일된 지휘체가 없었고 일제 탄압으로 중단되게 됐는데요. 이 당시 일제가 탄압할 때 이 대한매일신보를 주도했던 양기탁에게 횡령 누명을 씌워가지고요, 오히려 이 국채보상운동을 횡령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얼룩지게 만듭니다. 자, 이러한 방해로 결국 국채보상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았고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애국계모운동을 보겠습니다. 자, 애국계모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고요. 개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자, 실력을 키워 국권을 수호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애국 계몽 운동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실력 양성론입니다. 자, 실력 양성론은 일제강점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개화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실력 양성론이 이 당시 힘을 받게 됩니다. 실력 양성론이라 자, 우리가 현재 실력이 어떻다? 부족해.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일본에게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 가고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력을 양성, 즉 키워야 돼 라는 거죠. 자, 실력을 키워서 어떻게? 일본을 뛰어넘어야 된다 라는 게 바로 실력 양성론의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빼앗겨가는 국권을 회복할 수 있어. 회복해야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실력 양성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력이 떨어짐, 일본에 비해서 실력이 떨어짐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 그들의 지배를 우리가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지배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 이런 지배를 인정하게 대한 논리가 바로 이 사회 진화론이에요. 자, 사회 진화론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다인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한 것인데요. 이거는 인간 사회도 약육강식, 자연 도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침략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약한 나라가 센 나라에게 센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당연해 라고 하는 바로 제국주의 국가들의 정당화 논리. 자, 그럼 어떻게?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지 라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특히 이들은 어떤 분야에서 실력 양성을 주장했냐면 주로 실력 양성을 산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언론, 계몽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력이 딸리면 어떻게? 지배를 받는 거야 그냥. 이런 논리가 돼버려요. 자,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특히 1905년이면 통과안부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하기에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허가가 필요해요. 자, 근데 통과안부 체제에서 이게 허가가 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실력 양성 운동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 나중에 그들의 지배를 인정하게 되고 일제강점기 넘어가서는 우리가 일제를 넘을 수 없구나, 식민지에 순응해야지, 이러한 논리로 넘어가게 되는 상당히 위험한 이론이 실력 양성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실력 양성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것은 이들이 의병투쟁을 비판하는 논리로도 나아가게 됩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하겠는데요. 자, 왜 그런 논리로 나가게 되냐면, 자, 의병은 사실 실력이 부족함을 알고도 싸우는 겁니다. 자, 이 애국 계몽 운동가들의 눈에는 상당히 무모하고 왜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시선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애국 계몽 운동가들은 의병 운동을 상당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의병 운동을 비판하기도 했다라는 점 정도까지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이런 단체들이 이런 주장을 했던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관료 유생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1904년의 보안회입니다. 자, 보안회는요, 여러 가지 역시 기본적으로 애국 계몽 운동 단체이고요. 이들이 했던 업적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황무지 개항권을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대 운동을 주도해서 결국은 철회라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일제 지켜서 보안회가 해산되게 됐고요. 이후에는 독립협회 출신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헌정연구회가 만들어지는데요. 결국 이 헌정연구회는 우리가 자강하는 방도는 입헌 정치에 있다. 자, 그래서 입헌 군주제적인 정치 형태를 만들 것을 주장을 하는 단체가 헌정연구회입니다. 그래서 의회 설립, 헌법 제정, 이런 통치체제 수립을 주장을 했습니다. 입헌 군주제적 정치를 통치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헌정연구회는요, 역시 통과부의 탄압으로 해체됐고요.
자, 그러자 이들을 계승하는 대한자강회가 1906년에 조직이 되었는데요. 이 대한자강회는 전국의 지혜를 돕고 강연회와 월보 관행 등을 통해서 언론, 교육, 산업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해 나갔고요. 이들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펼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함으로써 일제 지켜서 해산되게 됩니다. 이 대한자강회는요, 나중에 대한협회라고 하는 단체로 계승이 되었는데, 이 대한협회는 국권 피탈이 다가오자 친일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친일 단체로 변화했고요. 특히 친일 단체인 일진회와 연합을 하는 등 문제 행동을 하면서 결국은 친일단체로 변모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헌정연구회는 오히려 일진회와 대립하면서 반민족 행위를 규탄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크게 1904년 보안회, 5년 헌정연구회, 6년 대한자강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교육 언론을 통해 민족의식을 높이다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근대 학교, 언론 이런 것들이 주로 만들어진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근대적 학교 설립이 추진되었고요. 가장 먼저 만들어진 근대적 학교는 덕원 주민이 모여서 만든 원산 학사가 있습니다. 저 지금 강원도 있는 그쪽. 자, 이 덕원의 위치는요, 우리 일찍이 개항되었던 강화도제학때 개항되었던 원산 있죠. 이 원산 인근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원산학사죠. 여기 이제 빨리 외국의 문물이 들어다 보니까 근대적 학교, 최초의 근대적 학교가 1883년에 여기에 만들어졌었고요. 정부 역시 근대 교육기관을 만듭니다. 특히 이제 외국어 교육기관을 만들었는데요. 자, 처음에 동문학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동문학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1886년 유경공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경공원을 통해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완용도 이 유경공원 수재 출신이다. 전액장학금 받고 사실을 공부하는 그런 수재들 출신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배제대학교, 이화대학교, 이화여대 이런 게 다 이 당시 이 배제학당과 이화학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되면서 소학교, 그다음 중학교, 한성중학교, 한성사범학교, 한성외국학교 등 여러 관리학교가 만들어서 국가에서도 이런 근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애국 계몽 운동가들도 특히 교육을 강조했기 때문에 많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제 신문도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신문은 새로운 사상을 보급하고 민중을 계몽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신문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여론도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언론으로서 신문은 이 당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애국 계몽 운동가들은 다양한 신문을 발행해서 민중들을 계몽시키고 국내외 일들을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신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국인 베델과 우리나라 양기탁이 중심이 돼서 만든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이 양기탁만 있었다면 사실 이 대한매일신보가 버티기 어려웠을 건데, 일본이 눈치를 봐야 되는 영국인 베델이 같은 공동 발행인으로 있어서 이 대한매일신보가 특히 애국 계몽 활동을 그런 많이 했던 언론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게 대한매일신보였고요. 의병투쟁 기사도 실으면서 일본의 침략성을 폭로하며 민족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신문이 있는데 정부가 한문체로 만들어서 개화정책과 국내정세를 소개시킬 때 만들었다. 앞에서 봤던 한성순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재필의 독립신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순환글로 발행된 제국신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화문 혼용체로 만들어서 주로 유생들이 봤던 황성신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 순환글 국화문 영문으로 발행했던 방금 얘기했던 대한매일신보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애국계몽운동단체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신민회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신민회를 볼 건데요. 자, 통감부의 탄압으로 정치사회단체의 활동이 어려워지자 안창호, 양기탁 같은 이 애국계몽운동가들이 모여서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를 만듭니다. 이 신민회는 기본적으로 공화정에 바탕을 둔 근대국가 건설과 국권 수호를 목표로 하는 실력 양성운동 전개한 비밀결사 단체였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이 공화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공화정은 왕이 없다고 했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아직 왕이 없는 그러한 정치 형태를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사실 왕의 역할이 크게 없었고 이때 고종마저 퇴위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화정을 주장하는 단체가 나왔습니다. 이 시민의 대표적인 인물인 안창호, 이승훈 등은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각각 세워서 민족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교육적 측면에서 애국개몽운동에 애국개몽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육적 측면을 여기서 실천한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부흥 얘기했었죠. 그래서 태극서관, 자기야 회사 같은 그런 민족 산업 육성을 위한 회사를 설립했고요. 대한민의 신보를 통해 언론 활동에도 나섰습니다. 자, 점차 1910년에 다가가면서 국권 피탈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신민회는요, 남만주에 있는 삼원보에 독립운동을 위한 기지 건설을 추진합니다. 애국개몽운동에 여러 한계점이 있지만 이 애국개몽운동의 한계점 중에 하나는 아까 처음 봤던 실력 양성론에 의해서 그런 강대국의 지배를 인정하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들은 주로 어디에 힘을 키우는 걸 강조했냐면 산업, 교육, 언론, 계몽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무장적인, 군사적 힘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민회는 다른 애국 계몽운동 단체들과 달랐습니다. 자, 독립전쟁을 위한 기지를 건설하고 우리가 독립군을 양성해야 돼. 군대를 키워야 된다라는 일종의 무장투쟁 노선도 병행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학교를 사문보에 만들었는데요. 이 당시에 만들어진 학교는 신흥강습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요.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듯 신민회는 다른 애국개몽운동 단체들과 달리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 두 번째 하이라이트가 나왔다.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신민회가 비밀결사로 계속 활동을 했지만 결국 조직이 드러나게 되고요. 이 신민회를 없애기 위해서 1911년 일제가 일명 배고인 사건을 조작해서 이 신민회 회원들을 대거 잡아들이게 되고요. 결국 신민회는 없어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신민회에 참여했던 애국지사들은 이후 독립운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요 인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고인 사건은 뭐냐면요. 자, 배고인 사건은 원래 안중근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이 황해도 지역에서 군자금 모금을 하다가 잡혀요. 이걸 가지고 일제는 데라우치 총돌 암살 미수 사건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사실 이건 아니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을 대거 잡아들이게 되는데 그때 잡힌 사람이 이제 10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05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돼요. 여기 나와 있죠.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요. 여기에 105명이 대거 이제 신민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죄를 지지 않았지만 여기에 엮여가지고 결국 신민회의 주요 인사들이 다 잡혀가게 되면서 신민회는 해체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긴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30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공부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